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에 이제 막 할머니가 된 사람입니다. 예쁜 손녀의 할머니가 되니 제가 자식을 낳을 때보다 더 애틋하고 예쁘게 느껴졌어요. 아이를 낳을 때는 멋모르고 곁에서 상세히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허둥지둥했었거든요. 실수도 많았고 아이를 붙잡고 우는 일도 많았고 원망도 했던 것 같아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럴 때 얼마나 크게 존재가 느껴졌는지 정말 서러웠어요. 제가 3살이 될 때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혼자서 후회며 것 같아요. 키우면서 외가 식구들과도 연락을 끊으셨다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너를 핑계로 드나들면서 어찌나 뜯어가려는지 내가 살 수 있었어야지라고 했지만 아버지도 딱히 부유한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보니 어린이들이 얼마나 고운 옷을 입고 오는지 창피해서 학교에 가기 싫었을 정도였어요. 우리 반에는 공주 드레스 같은 원피스를 입고 온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 곁에서 노는 것만으로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옷을 입을 수도 없었지만 그 아이 곁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예뻐지는 것 같았어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다행히도 그 친구도 저를 좋아해 주었어요. 그래서 함께 학교를 마치고 교문을 나왔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씩씩하게 인사를 하고 웃는 얼굴로 보시던 그 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살펴보시다가 같은 반이니 그래 가라 하고 그 친구를 잡아가며 너 친구 없어. 왜 저런 애랑 놀아? 지저분하게 저런 애랑 놀지 마라 하셨어요. 그때 받은 충격이 어떻게 컸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때 입은 옷은 제 옷 중에서도 가장 좋은 옷이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나름대로 열심히 챙겨 입은 옷인데 그 정성을 알아주지 않고 그런 대우를 하다니 그 다음 날부터 그 친구와 나는 놀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가왔지만 나는 모른 척하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라도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반에서 공부를 잘했지만 그냥 엄마 없는 애로 불렸습니다. 걔 있잖아. 엄마 없는 애, 매일 100점을 맞는 애가 친엄마는 죽고 새엄마는 동생만 데리고 이혼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들을 때마다 아프고 옥신거리더라고요. 새엄마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나를 처음 만난 건 나가 5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부터 같이 살 거라고 새엄마라고 불러달라는 아버지의 말과 함께 등장하셨죠. 하얀 피부에 웃는 모습이 예쁜 사람이어서 어린 마음에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새엄마는 음식도 잘하고 옷도 예쁘게 입혀주셨습니다. 아빠가 대충 챙기던 밥을 먹다가 새엄마가 챙겨주는 간식까지 빠짐없이 먹다 보니 살도 오르고 키도 갑자기 훌쩍 컸을 정도였죠. 사과를 깎아도 토끼 모양으로 깎아주시고 옷을 입혀도 자수로 옷에 꽃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런 새엄마를 안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새엄마 뱃속에는 내 동생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잘하고 있는데도 새엄마는 제게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혼자 집을 지키던 저는 엄마와 동생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 했었어요. 하늘나라에 먼저 간 엄마가 저를 위해 한 번에 보내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새엄마에게 잘 대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잘 대해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동생이 태어나고 저는 새엄마를 도와 동생을 돌보는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동생이 아장아장 걷고 말도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매일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달려가 동생과 놀았어요. 그때는 엄마 없는 아이로 불리지도 않았기에 학교 친구들과 놀 수도 있었지만 저는 동생을 보러 부지런히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는 일도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더니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새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위해 여러 요리를 해서 가져다 주셨어요. 아버지는 그 음식들을 안주 삼아 술을 더욱더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새엄마를 향해 술병을 던졌어요. 야, 너 집 잘 산다며 가서 돈 좀 가져와. 이제까지 낳고 이렇게 사는데 너희 집이라고 뭐 방법이 있겠냐? 가서 돈 가져와. 여태까지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 저도 이제 뭐라도 해야지 소리를 지르며요. 던져진 소주병은 깨져서 여기저기 튀었습니다.
동생의 이마와 손바닥에 파편이 튀어서 피가 흘렀다. 새엄마는 깜짝 놀라 동생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고 나는 술에 취한 아버지와 함께 파편이 흩어진 집에 남게 되었다. 몇 시간 뒤 이마와 손에 붕대를 감은 동생이 나타났고 새엄마는 아버지와 싸웠다고 하더라. 그 과정에서 집안 물건들은 모두 부서지고 옷들은 찢겼다. 새엄마는 아버지에게 맞기도 하며 동생은 큰 소리로 울었다. 나는 동생을 안아주며 떨고 울었다. 며칠 동안 싸우던 아버지와 새엄마는 새엄마가 짐을 싸서 나가면서 더는 싸우지 않기로 했다. 어떤 아저씨들이 나타나서 아버지를 놀래키며 새엄마의 짐을 차에 실었고 동생은 새엄마 품에 안기고 차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러한 동생을 보고서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나이는 단지 11세였기 때문입니다. 새엄마는 떠날 전날 밤 나에게 다가와서 연미야, 죄송해. 하지만 연미까지 데리고 갈 수 없어. 그래도 연주는 내 동생이니까 보고 싶으면 아빠에게 만나게 해달라고 해줄래? 알겠지? 라며 말했었죠. 다디만 살던 동생을 위해 집 주소를 적어주며 언니가 보고 싶다면 편지를 써, 글씨를 모른다면 점이라도 찍어서 보내게 라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연주 언니가 쓴 줄 알게 하려고 집 주소를 적어서 보냈지만 편지는 단 한 번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새 엄마가 떠난 후 아버지와 제가 5번의 이사를 했어요. 학교 근처를 떠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더 작은 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점점 더 많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했고 그 뒤에 나타난 고모는 너도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나서 힘들었겠구나 하고 말하고는 사라져버리셨어요. 새 엄마가 떠난 후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돌보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의 통장 아주머니가 아들을 입혔던 옷이라며 주고 교회에서 나눔이라고 준 옷들을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겨울에도 봄이나 가을에 입을 만한 외투로 버텨야 했기 때문이에요. 잘 지내다가도 한 번씩 수근거림과 엄마 없는 애로 불릴 때면 새엄마와 동생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언젠가는 만나서 지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요. 그때가 되면 아버지도 술도 안 마시고 정신을 차릴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쌀과 반찬으로 겨우 밥만 먹으면서도 그런 날이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오기를 막연하게 바라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나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을 비웃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매주 교회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반겨주셨어요. 특히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아껴주셨는데 만약 상을 들고 가지 않으면 아주 좋아하셔서 우리 언니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 사모님이 없었다면 너무 슬프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내일 졸업식을 해 학교 대표로 상 받아와 라고 했었는데요. 아버지는 그랬어요. 그랬다. 그랬는데 잘했네. 너는 내 머리를 닮았나 보다. 그래서 아빠한테 잘해 나가서 돈도 조금 받아오고 삐죽거리고 웃었다고 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보기 싫어서 나는 집 밖으로 나와 교회로 향했다. 사모님께서 졸업식에 입을 옷을 빌려주시겠다고 하셨거든. 사모님께 옷을 빌리고 간식을 주셔서 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어. 또 술을 사러 나갔나 보다 싶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그날 밤은 아예 들어오지 않았어. 가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혼자였어. 졸업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어보니 제복을 입은 경찰 2분이 계셨습니다. 그러시더니 한명호 씨세요? 라고 물으셔서 저희 아버지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 한 분이 저기 아버지가 길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확인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르신이 안 계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말이 막혔습니다.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라고는 사모님뿐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엉엉 울면서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그러자 사모님께서 나를 보시고 연미야, 무슨 일이야? 라며 물으셨고 아버지가 길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확인하러 같이 가자고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저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사모님은 저를 안아주시며 연미야, 내가 같이 갈게. 가자, 라며 말씀하셨고 결국 우리는 저희 집으로 가주셨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동네에 있는 가장 큰 병원에 도착하여 영안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거기서 아버지의 얼굴을 확인했는데 얼굴과 몸에 여러 상처가 있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버지가 때리셨다고요. 잠이 든 것처럼 꽁꽁 언 실패 위에 누워있는 모습이 무섭게 느껴져 뒷걸음질을 치자 사모님께서 저를 안아주셔서 고개를 돌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모님께서 저를 잡아주시더라도 온몸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확인을 끝내고 경찰은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열지도 않고 화장을 하고 난 뒤 아버지의 유해를 근처 강에 뿌리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는 따로 상복을 입을 시간도 없어서 평상복을 입고 아버지의 유해를 강물에 띄웠습니다. 경찰이 주신 아버지의 유품으로 아버지가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을 함께 가져갔습니다. 2개의 강에서 불을 붙이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사모님이 그 과정 동안 항상 내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동네에 도착하면서 쟤를 집으로 데리고 가셔서 밥을 먹여주시고 많은 연세가 있는 할머니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사모님이 우리 할머니였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방 한쪽에 쌓인 아버지의 짐을 보니 다시 눈물이 터지듯 흘렀습니다. 작은 방을 반으로 나눠 한쪽에는 아버지의 짐을, 한쪽에는 제 짐을 정리해 두었는데 아버지의 짐 쪽으로는 가지도 못하게 되었다. 이제는 저는 엄마와 아빠가 모두 돌아가신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아라라는 이름이 새롭게 등장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다. 슬픔을 달래기 위해 단어를 외우려고 단어장을 열어보았지만 아무것도 외울 수 없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서러워져 목 뒤끝이 아프기도 했다. 웅크리며 울었고 외로움이 가득했다. 그러던 중 새엄마와 동생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학교가 끝나고 혼자 집으로 달려오던 길에 동생이 달려와 웃음 짓던 모습이 너무 그리웠다. 한연주라는 이름 하나뿐인 아이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함이 느껴졌다. 그렇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연탄불도 꺼진 집에서 머물렀다. 멍하니 지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문을 열어보니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사모님 뒤에는 중년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해하며 바라보니 사모님께서 연미야라며 인사를 하셨어요. 사모님은 예전에 함께 교회에 다녔던 교인이었는데 연미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연미야라는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제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그분의 손을 잡았는데 사모님은 너무 착하고 예쁜 아이가 있다며 전에 연미 봤을 때 도움을 준다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도와주던 아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올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왔어요. 곧 중학교에도 가야 하는데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네요. 고아원에 가는 것보다 나은 선택일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는 평생 자식이 없어서 연미처럼 착하고 예쁜 학생이 우리 딸이 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누군가가 돌봐줄 것이라며 나서는 것이 너무 반갑고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복잡한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대답은 당연하게도 가겠다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중학교 입학 당일에 전학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교문을 빠져나오면서 엄마 없는 아이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아서 안도했습니다. 양부모님은 친절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제 방은 아름답고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는데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양부모님께서는 제를 위해 낯선 동네로 이사를 하셔서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내가 식모처럼 대우받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 미묘한 시선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모두 지원해 주셨고, 양부모님께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후에는 낡은 옷을 입지 않고 새 책과 새 가방, 그리고 새 문제집을 갖게 되어서 공부가 더 잘 됐습니다. 모습 이병 드러났어. 그래서 둘째로 이사를 가야 했는데 기말고사부터 저는 항상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연미가 정말 무척 자랑스럽구나.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이를 만났을까요?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공부만 하다 아프지 않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도 하셨어. 진심이 느껴지는 따뜻한 말씀이었어. 아버지는 학교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꽃다발을 사오셨는데 우리 연미의 노력으로 향기로운 꽃뿐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축하해줄까? 뭘 갖고 싶은 게 없어? 아빠가 다 줄 테니까 말해봐 하셨어. 소녀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겠다며 기쁘게 하셨어. 부모님을 상상만 하던 소녀로서 그들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와 돌아가신 새엄마, 그리고 동생과 함께 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욕심이었습니다. 뒤늦게라도 그런 풍요롭고 다정한 부모님을 만난 것에 감사하면서도 동생을 너무 그리워하였습니다. 피부치인 여러 애틋한 순간을 느끼지 못했던 제가 처음으로 느껴본 피부치라는 존재였기에 그런 건지 그 애착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향해 달려와 안기던 작은 동생이 저는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제 무릎 위에 올라앉아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거나 함께 그림을 그리며 놀았던 그때가 제게는 가장 행복한 어린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이를 찾아야 할지에 대한 엄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새엄마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동생이 편지를 썼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동생과 비슷한 아이를 만나면 눈을 떼지 못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동생이 나를 알아보고 언니라고 불러서 달려올까 기대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동생을 만날 희망은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만나겠지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죠. 마음을 놓지 않은 채로 제자리에서 열심히 지냈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양모님께서는 저를 소중히 여기시며 어떤 것이든 절약하지 않고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대하시기도 했습니다. 저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양어머니는 연미야, 언젠가 의료대에 가서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은 정말 멋지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네, 열심히 하여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 될게요 라고 대답하며 실제로 이루기 위해 공부에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산을 소비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마침내 의사 선생님이 되면 새로운 어머니와 동생이 저를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을 그리는 것처럼 그들도 저를 그리워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부모님들께 철없이 마음껏 투정을 부리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했습니다. 친부모는 잘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시지만 친부모에게도 부려보지 못한 어리광과 투정을 양부모님께 부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힘든 티를 내면 양부모님께서는 우리 얘기가 힘들구나. 우리 오랜만에 외식이라도 할까? 아니면 여행이라도 갈래? 라며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가끔 사모님과 만나 좋은 말씀을 함께 듣기도 하면서 전에 살던 동네를 가기도 했지만 따로 시간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살았던 집에 다시 가보지 못했어요. 동생과 새엄마가 떠난 그 집에 혹시 우편물이 온 건 없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양모, 새엄마가 눈치를 챘다고 해서 쉽사리 움직일 수 없었어요. 대학에 가면 반드시 동생을 찾아야겠다고 다짐만 했지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양모부가 원하는 의대에 가서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고 당당히 동생을 찾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3년을 열심히 하다 보니 꽤 유명한 의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모부님은 학교 앞 골목에 현수막을 걸었어요. 저를 자랑스러워해 주셨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다른 사람은 모를지언정 저에겐 정말로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등록금을 낼 준비를 하며 3월에 입학할 계획이었지만 그 전에 동생을 찾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동생의 주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셨고 새어머니와는 부모 관계가 아닌 존재였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흥신소 등을 통해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알아보기로 마음먹었고 그 후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제가 의대에 다니게 되자 더 자랑스러워하셨고 자랑스러운 만큼 더 아낌없이 대우해 주셨습니다. 의대 생활은 예상보다 바빠서 공부할 게 많아 도서관에서 밤을 샐 때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옷과 속옷을 챙겨 학교에 가져다 주시고 도시락을 싸와 수업 전에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동기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한현미 공주네라며 놀렸지만 귀한 외동딸로 대접받는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죠. 그 전까지는 꿈도 꾸지 못했던 생활이었기 때문에. 가끔 악몽을 꾸면 어둡고 더럽고 집에서 눈을 뜬 후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꿈이었음을 깨닫곤 했습니다. 그 정도로 끔찍했던 그때보다 훨씬 좋아진 환경이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더 활발해졌고 주변에서 활달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기죽지 않고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성격으로 바뀌었고요. 동생에게 더 좋은 언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더 생겼습니다. 커져가는 자신감만큼이나 제 앞에 놓인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의대 6년은 시작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국시를 한 번에 뽑고 나서 그 이후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매일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매일이 시험이었고 혼나는 게 일이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모습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멋있지는 않았지만 분명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소아과를 전공하여 소아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내과 의사가 되길 원하셨지만 아이들을 매우 좋아하는 제가 소아과를 고집하여 진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서 고집을 부린 것 같습니다. 고집이라고 해봤자 아이들을 낳아 살고 싶어요 라는 한마디였지만 부모님은 엄마랑 아빠는 다 좋아하시며 받아들였습니다. 펠로우가 될 때까지 연애는 물론 소개팅도 제대로 못 해봤지만요. 결혼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양어머니께서 나 아는 사람이 자리를 물어보냐고 해서 한 번 나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오라고 우리 집 사정은 미리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뭔가 부족해서 이렇게 애를 태우고 눈치를 보시나 싶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한 남자는 집안에 의사 하나쯤 있으면 좋다고 어른들이 만나보라고 하셔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미인이시네요라며 어떻게 웃으셨다고요. 그래서 입양된 아이들이 코가 둘이거나 눈이 하나여야 하나요라고 물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라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사과를 하는 그 모습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그냥 시간을 때우는 요량으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다. 특정 주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했고 학창 시절 공부를 잘 하지 못했다는 그 남자는 의외로 상식이 풍부해서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잘 이끌어갔다. 그 사람과의 대화가 재미있었기에 다음에도 만나자는 그 남자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러한 만남이 반복되던 중 양측 부모님들이 결혼을 추진하셨고 저는 소아과 개원이사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결혼하게 되었다. 양부모님은 우리가 개헌을 해주어도 괜찮다며 자꾸 입양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혼수를 3개 부르기에 내가 병원에 달라고 했어. 연미가 어디 갔는지 빠졌어. 연미야, 앞으로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해, 알았지? 엄마, 아빠는 무조건 우리 연미 편이야. 알지라며 제 마음이 다칠까 달래주시느라 애를 쓰셨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다 알고 결혼했는데 뭐가 문제야? 당신이 입이 돌기야, 팔이 되게야. 우리 부모님 하시는 말은 그냥 흘려들어. 본인 아들이 부족한 결혼이라는 걸 아셔서 괜히 그러시는 거니까. 조금 지나면 안 그러실걸. 우리 형수도 처음 시집갈 때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대로 임신을 한 뒤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의사 며느리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습니다. 제가 입에 맞아 하던 반찬은 꼭 한 통씩 싸서 보내셔야 직성이 풀리시기도 했고 양어머니는 그와 같은 시어머니와 자주 점심 식사를 하시며 차 한 잔씩 하시면서 부탁하셨습니다. 정말 어느 친정 어머니의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제 결혼식 날
양부모님은 시간이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리셨고 청첩장이 아버지와 재성이 다른 것을 본 친구들은 아버지만 새 아버지인 줄 알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은 어머님이랑 너랑 너무 닮았어 라고 했습니다. 정도였으니까요. 양어머니는 두고두고 그 말을 말씀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양부모님께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받는 사랑이 너무 넘치고 있다는 걸 충분히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그 사랑 덕분에 저는 모자라지 않게 잘 성장할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그리웠습니다. 받은 사랑을 동생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할까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개업을 하며 아이를 임신하는 과정에서 동생을 찾아 나서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3개월 만에 다시 병원으로 나가야 했고 아이가 2살을 넘길 즈음에야 양아버지가 당뇨로 인한 쇼크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저는 또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양 어머니께서 살뜰히 살피시긴 했지만 수치가 생각보다 높아지고 나이가 노년에 접어들기 때문에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양아버지는 성실하고 착실한 환자였습니다. 주치의가 제 대학 선배님이셨기에 더 열심히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무사히 회복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없었으면 아버지는 큰일 날 뻔했을 텐데 정말 고맙고 아버지께서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양어머니는 그 말씀에 맞장구를 치시며 집안에는 의가 있어야 해, 진짜. 우리는 너희를 잘 두었지, 이후. 그런데 연미야, 너 정말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얼른 들어가. 쉬어라고 하시면서 제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 양모르는 너무 사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매번 죄송한 마음이었죠. 낳은 자식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양부모님께서는 정말 완벽히 저를 위해 사시는 부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으러 갈 때도 오로지 저만 위하시며 우리 현미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주변 산모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외동딸이라 그러신가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진정한 딸밖에 모르시네요. 우리 엄마도 좀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양아버지는 아이도 보지 않으시고 제게 오셔서는 아이고 우리 딸 얼굴이 상하네. 과바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양어머니는 아이를 보러 오셔서는 우리 연미랑 쏙 빼닮았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우리 예쁜 연미 닮아서 너무 예뻐라며 오셨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친정 부모님이신 양부모님을 저는 점점 더 의지하고 사랑했기에 연세가 드시면서 아프신 것을 보니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부모님을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의료 케어도 꼼꼼히 받게 해드렸고 실천하실 수 있는 운동이나 식단도 짜서 지키도록 했어요. 시부모님께도 도와드렸지만 마음은 아무래도 친정 쪽에 더 가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쁘게 지냈습니다. 둘째를 키우면서 양가 부모님들도 케어해야 했고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정말 눈을 떼도 못 뜨게 바쁠 정도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동생을 찾아야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여유가 생겼을 때엔 양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엔 우리 둘째가 졸업을 한 후였어요. 병원이 제법 규모를 키워 방사선 시설까지 갖추면서 페이닥터 선생님 2분을 모시는 수준에 이르러 여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나도 중년의 여자로 나이가 들었더군요. 남편도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르게 배가 나오고 머리숱이 적어진 중년 남자로 변모했어요. 사업에 정신을 쏟다가도 여유가 생겼지만 여전히 바쁜 삶을 살았기에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도 데이트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며 제 자리에서 잘 자라주었어요. 그러다 마음의 여유를 얻자 동생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못 찾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바심이 나고 광고를 내야 하나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함께 찍은 사진도 없고 그 아이에 대해 아는 것은 새어머니의 이름과 이마와 손등에 있는 상처뿐이어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깊어져서 주변에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인지 생각이 잠긴 채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이미 퇴근한 후여서 바닥을 청소하시다 거품을 풀어 넣으신 것을 제가 보지 못하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주변을 잡아 미끄러지는 큰 다침 없이 일어나올 수 있었고 옷을 털며 어머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줬는데 죄송합니다. 안내문을 붙여둬야 했는데 마음이 급해서 죄송합니다라며 청소하시는 분이 오셔서 머리를 조아리시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딴 생각하느라 못 보고 들어오면서 그랬어요 라고 말했고 그분은 괜찮습니다 하고 웃고 계셨어요. 그때 한현주 씨가 무슨 일이에요 라며 관리하시는 직책으로 보이는 분이 들어오셨는데 한현주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니 이마에 작은 상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으니 네, 무슨 일로?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자 그분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어떻게 하셨어요?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연미야, 연주야, 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동그란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연미 언니, 엄마가 말하던 그 언니였구나요. 제 기억이 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기억이 나지 않은 거야? 언니가 너랑 헤어질 때 주소 써주면서 편지하라고 했던 그 말 기억 안 나니? 이마에는 상처도 있었다고 하기 전까진 아버지가라고 하자. 연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연주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언니 이야기 많이 했어요. 언니를 찾으라고 아빠랑 그렇게 헤어지고 엄마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라며 눈물을 흘렸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 일 다 마치면 병원으로 와 기다리게 하고 제 진료실에서 동생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뛰는 것 같다는 말이 딱 맞더군요. 남편에게는 미리 전화를 해서 아무래도 동생을 찾은 것 같아 만나 확인을 해봐야 하고 맞다면 이야기 좀 나누어야 해서 늦을 것입니다. 갔다고 했더니 동생이 갑자기 어디서라고 물어서 나중에 다시 말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고 동생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서야 동생이 저를 만나러 올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처럼 대청소하는 날만 이래 오래 기다렸죠라며 들어올 때 동생이 어릴 적 멋쩍은 짓을 하는 표정이 엿보였고요. 손을 잡자 보니 손등의 상처가 이마보다 더 선명히 보였습니다. 상처를 살펴보니 동생이 웃더라고 해요. 언니, 이렇게 보는 모습이 기억나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같이 놀아준다고 설레발톱 뛰어오고 그랬잖아 그런 건 기억나 하면서 씁쓸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러고 정신을 좀 차리셨나 봐. 언니는 공부를 해서 의사 선생님이 된 게 잘 지내셔라고 묻기에 너랑 엄마는 그렇게 가고 나서 몇 년을 술만 드셨다가 길에서 주무시다 돌아가셨어. 나는 중학교를 가던 해에 다행히도 평소에 날 돌봐주시던 교회 목사 사모님이 양부모님을 소개해 주셔서 입양을 하고 잘 지냈지. 그 덕분에 의사가 되었다고 하니 동생은 다시 펑펑 울더라고요. 한참을 울더니. 엄마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진 뒤 얼마 동안 외갓집에 살았는데 그 당시 나도 그런 상황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외갓집은 조금은 편한 환경이었지만 엄마와 나는 얼마나 힘들게 대우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와서 나를 가져와 달라고 하시며 매일 소리치셨고 엄마는 거부했지만 울기도 했습니다. 삼촌들은 어디로 보내려고 알아보던 중 마침내 엄마가 나를 데리고 나가서 식당에서 일하며 살라고 했지만 거기서 만난 남자와 다시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갓집을 왔다 갔다 하며 또 다른 남자와 살림 차리는 등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다시 가야 했습니다. 삼촌들이 재산을 나누고 그로 인해 엄마가 빈손으로 쫓겨났어요. 그 후에는 남자를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계속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곤 했어요. 그러다가 병에 걸려서 언니를 찾으라며 동생은 울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미 20살이 넘어선 시점이었는데 제가 배운 것이 거의 없었어요. 언니의 이름밖에 모르고 엄마가 살림을 꾸려가며 혼인신고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아버지가 자주 바뀌어서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어요. 모르는 사이 혼인신고가 여러 번 되는 바람에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엄마는 언니에게 많이 미안해했어요. 이런 상황을 두고 왔는데 언니에게는 벌이 내려오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언니는 엄마를 엄청 존경하고 나도 잘 지내렵니다.
내가 봐주고 그랬는데 그 어린 아이를 놓고 온 새엄마가 미안했다고 하여 동생의 이야기를 듣는데 나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동생이 느끼기에 언니 혼자 힘들었겠다 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양부모님을 만나기 전까지 힘이 들었다. 아버지는 술만 마실 뿐 나를 돌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양모님이 정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신 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그렇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아버지는 좋은 양부모님 덕분에 나를 돌봐주셨습니다. 시집도 잘 갔고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 아이도 잘 컸어. 너는 어떻게 되었니? 묻자 난 결혼도 안 했어. 엄마 보고 너무 지겨워서 연애도 안 하고 혼자 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기가 어려웠어. 어릴 때 계속 전학 다니면서 공부를 잘 못했더니 배운 게 없어서 이제는 하루에 2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진짜 너무 부끄러워. 언니는 너무 잘 살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고개를 숙였어. 그런 동생의 손을 잡으면서 지금부터라도 뭐 하고 싶은지 잘 생각해봐. 언니가 도와줄게 라고 했다. 언니가 완전한 책임을 줄 수는 없지만 도와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동생은 그러자며 언니가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각자 그냥 살다가 이렇게 얼굴 보면 되지라고 했다. 언니가 이렇게 도와준 것만 해도 나는 좋아. 내가 세상 천지에 의지할 때가 한 번도 없었는데. 언니가 도와준 것만 해도 그게 어디에요라며 다시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다. 그러더니 아 맞다. 언니. 유전자 검사도 해보자. 확실하게 이렇게 하자.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웃었다. 저는 동생이 확실하다고 확신했지만 그래도 동생과 확실히 형제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남겨두고 싶었다. 호접도 정리를 해야 하지만 그건 나중에. 제가 확실했기 때문에 머리카락과 입안 세포를 채취하여 의뢰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인한 후 먼저 양어머니께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간의 일들을 미리 양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어서 우리 연미 동생인 내 딸이 집에 없다고 해서 앞으로 친정엄마가 그리우면 와서 놀러오세요. 우리 연미 잘할 때 이야기해 드릴게요 라며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동생은 그런 양어머니께 손을 잡으며 울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처제와 이모의 등장에 놀랐지만 적가 간간히 언급한 덕분에 반겨주었습니다. 동생이 제 가족들을 만나보고 나서 언니가 생각보다 더 잘 지내서 너무 기쁘다. 언니, 내가 연니한테 피해 안 끼치게 더 잘 살도록 노력할 거야 라며 더욱 눈물을 흘렸다. 그 후로 동생에게 언니는 잘 지내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언니가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울 거야 라고 했지만 동생은 지금까지 제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뒤늦게 취득하여 제가 저희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낙하산이었지만 이미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매임을 아무도 모르고 계셔서 괜찮을까요? 동생이 병원에서 일한 이후로 병원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서 저는 그쪽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어릴 적 함께 자란 시간은 짧았지만 긴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어서 사이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양어머니와 함께 외출할 때는 더 든든하고 남편은 동생을 찾은 이후로 제 얼굴이 더 밝아졌다며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이모 선물도 챙기면서 잘 지냅니다. 이는 고마운 일입니다. 동생은 못다한 이모 역할을 하기 위해 이것저것 챙겨주어서 저는 할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정도이고요. 이렇게 가족이라는 존재는 마음을 채우는 사람들인가 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채워짐이 더해지겠지요. 그렇게 서로를 채우고 따뜻하게 기대어 살다 떠나고 싶은 게 요즘 제 바람입니다. 욕심일까요? 여러분들도 곁에 계신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잊지 마시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따뜻함이 결국엔 스스로를 채우는 것이라고요. 저희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